안녕들 하세요? 이제 40대가 되는 주부예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남편과 중풍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결말을 예상하시고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사실 지금부터 하는 제 과거의 이야기는 남편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서 평생 간직해온 사연이에요. 친구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어디 자랑할 만한 내용도 아니라 그저 가슴속에 묻고만 살았는데 지난달 두 시누이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인연을 끊는 사건이 있어서 겸사겸사 말해보려 합니다.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사연들을 들으며 언젠가는 나도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 이야기를 해보리라 생각을 해왔던 터라 드디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보네요.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친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돌진하자마자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그 뒤로 엄마는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 일은 생각하기도 싫으니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중학교 때 새아빠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에게 해버렸고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바로 엄마에게 말을 했죠.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새아빠를 탓하기보다 오히려 행실을 똑바로 안 했다며 저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엄마에게 큰 실망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계속 같이 살다간 무슨 짓을 더 당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전 가출을 했어요. 그냥 시위용 가출이 아니라 정말 얼굴을 안 볼 생각으로 무작정 집에서 나와버렸죠. 단 한 번의 기억이지만 지금까지도 저를 따라다니며 괴롭힐 만큼 무섭고 끔찍한 그 일을 또 당하기 싫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서 해결을 해보려 했겠지만 당시만 해도 다른 누구에게 알리는 것조차 창피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제 편일 줄 알았던 엄마마저 등 돌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용기조차 없었네요. 하지만 여자 중학생이 집을 나와서 어디서 지내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오직 살기 위해 여기저기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알바를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고, 인생을 포기할까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지만, 사람 목숨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편의점 근처에서 배회하다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은 그나마 운이 좋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며칠 굶다 보면 저도 모르게 거리낌 없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센터와 연이 닿았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사정을 들으신 자원봉사자 중 한 분의 도움으로 지낼 곳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 주소를 제일 먼저 물어보셨지만 전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죠. 당시엔 어른들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도 컸었거든요. 혹시라도 새아빠나 엄마에게 제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끌려가서 그 지옥 같은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부모님의 여부나 살던 곳에 대해서는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숙식시설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세상에 매일 밤 잘 곳을 찾아 헤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거기다 새벽마다 차가운 한기를 느끼지 않아도 되니 그곳이 마치 낙원처럼 느껴졌고요.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몇 달 정도만 지내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춘기 때의 반항으로 집을 나온 애들이 거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전 예외였죠.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정해진 기간이 닿으면 나가야 하는 규칙 때문이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고 전 다시 길거리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출한 애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곳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게요. 미성년자들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100% 불법 아니겠어요. 단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여자애들처럼 몸을 파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지금 남편이 제 첫남자이니까요. 아무튼 성인이 되자마자 기숙사를 제공하는 일자리 중에 유흥업소를 빼고 나니 경기도 쪽에 컴퓨터 모니터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 딱 남더라고요. 아무 망설임도 없이 전 그곳으로 향했죠. 주야 2교대로 하루 종일 볼트를 끼우고 나사를 조이는 단순 작업이었지만 처음으로 떳떳하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살기 시작한 게 그 시점부터였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조금씩 모이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무뚝뚝한 성격의 남편이지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제게 호감을 표시했대요. 물론 남편의 일방적인 말이지만 살아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희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남편의 구애에도 1년을 넘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건 예상하시다시피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명의 남자들에게 관심 있다며 데이트 신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전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남편은 제 뜻을 존중한다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저를 기다려줬어요. 따로 저를 귀찮게 하는 법도 없으니 더 이상 뭐라고 할 건덕지도 없었고요. 그렇게 1년을 넘게 저를 기다리는 남편에게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건 일단 사귀기 시작하자 오히려 제가 더더욱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언제나 말없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남편과 결혼을 꿈꾸기 시작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저희는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남편이 날 잡고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 집안 사정을 말해줬을 때는 솔직히 많은 고민을 하긴 했어요. 당시 남편은 중풍에 걸려 하반신을 거의 못 쓰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위로 누나가 2명이 있긴 한데 결혼 전부터 아이의 엄마 일은 남자인 남편에게 다 떠넘기고 살다가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의 연락도 거의 안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제 결혼 생활이 걱정된다기보다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배달기사 월급이라고 해봐야 겨우 300만 원 정도일 텐데 그 돈으로 어머님 간병인비에 생활비까지 쓰면서도 그 와중에 나름 적금도 꾸준히 들고 있었던 남편은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결혼을 해준다면 죽을 각오로 제게 잘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자기도 마음은 아프지만 제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떠나려면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딱 일주일 고민했네요. 그리고 전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진행한 겁니다. 만약에 제게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었다면 엄청 말렸을 거예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결혼을 하는 건 여자로서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결혼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글을 올렸다면 100이면 100 전부 결사반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고민을 들어줄 그 어떤 누구도 없었던지라 그렇게 혼자 결정을 하고 남편과 편찮으신 시어머니와 살기 시작했네요. 참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건 저도 곤혹스러웠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 역시 불편해하셨죠. 물론 남편이 집에 있을 땐 전부 남편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엔 간병인도 없고 저밖에 없을 때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할 수밖에요. 솔직히 더럽다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더 더러운 환경에서도 오랜 시간 살았으니까요. 단지 어색한 게 가장 힘들었죠. 그러나 그것도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져 가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에게 듣기론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앉아서 TV만 보셨다고 해요. 말수도 없고 무뚝뚝한 남편 성격에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나눌 일도 없었을 테고 거기다 간병인 역시 몇 달을 주기로 계속 바뀌는 바람에 말붙일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머님은 말수가 조금씩 늘더니 얼마 안 가 시어머니와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네요. 그때를 가끔씩 회상을 해볼 때가 있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참 행복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근데 진짜 행복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자기 어머니만큼 저를 아껴줬어요. 비록 외벌이로는 미래가 안 보이니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몸이 힘들 텐데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해주는 건 기본이고 어머님 다리 마사지를 해드리고 방으로 들어오면 아무 말도 없이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걸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남자보다 남편처럼 말없이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남자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비록 몸은 불편하시지만 시어머니는 어느새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든든한 남편과 엄마까지 두 명의 가족이 한꺼번에 생긴 듯한 느낌에 비록 몸은 힘들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첫째 아이가 생겼고 또 한 명의 가족이 늘게 되었죠. 그리고 둘째 아이까지 낳고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충만한 일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요. 남편의 성실함을 인정한 회사 사장님이 직급도 올려주고 월급도 대폭 인상해줬거든요. 거기다 집은 작아라 열심히 아끼고 모으니 통장 잔고가 점점 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걱정 없는 나날들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하반신은 못 쓰셨지만 다른 곳은 이상이 없었거든요. 말씀도 잘 하시고요. 그런데 몸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말도 어눌해지고 그리 좋아하던 손주들 보는 것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말씀드렸지만 가족 하나 없는 제게 어머님은 시어머니 이상의 존재였어요. 비록 직접적으로 제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늘 마음만큼은 제게 고마워하시고 또한 별볼 일 없는 저를 많이 아껴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남편 외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고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멀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금 수혜자를 제 앞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그랬어요. 어차피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거라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은 왜 하셨냐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너무 고생한 제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보험금을 제 앞으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솔직히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가 되었어요. 남편이 받던 제가 받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단지 그렇게라도 제게 마음을 표시하고 싶으신 거겠죠. 단번에 어머님 뜻을 알아차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시라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동의했고요. 전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오죽 해줄 게 없었으면 자기 죽었을 때 나오는 돈을 주려고 할까. 고맙다기보다 어머님의 일생이 안쓰럽고 애처롭기만 했는데 며칠 후 집으로 두신우가 쳐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이 가입한 보험 직원이 바로 큰신우의 지인이라 어머님 보험금 수혜자를 며느리인 저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바로 알렸나 봐요.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던 큰신우와 작은신우가 화가 잔뜩 나서는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길래 자기들 엄마 보험금을 네가 받냐고 하면서 마치 제가 돈 욕심이 난 나머지 시어머니를 꼬드겨 수혜자를 변경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사실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은 지 몇 년 되었어요. 전화만 삑 한 통하면 끝이었죠. 그런 주제에 지금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린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어머님 앞이라 참고 있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누나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한테 막말을 하냐 하며 소리를 질렀고 애들은 놀라서 울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어머님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보험금 수혜자에 자기들도 넣어달라는 개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진짜 승질 같아서는 당장 머리채 잡아뜯어 내쫓고 싶었지만 차마 애들도 있고 편찮으신 어머님 앞에서 그러긴 싫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속으로 낳은 딸들인데 내가 어떻게 끼겠냐 싶어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제발 저것들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시대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애들 데리고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애들이 사라지자마자 화장실에 있는 어머님의 대소변 받는 통에 물을 가득 담아 두 시누이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놀래서 기겁을 하더라고요.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쳤죠. 니들이 정령 인간이냐? 어떻게 몇 년 동안 한 번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냐? 그래도 엄만데 걱정도 안 되더냐라고 했더니 두신우가 악을 쓰며 덤벼들길래 머리채 쥐어잡고 그래도 어머님 못 보시게 큰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다 뜯어버렸네요. 힘으로는 못 당하겠는지 고발한다 어쩐다. 부모 없이 자란 년이 뭐가 잘났다고
자기들한테 이러냐 소리소리를 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이 자식 교육은 완전 잘못시켰다고 그랬어요. 니들 말대로나 부모 없다. 그래도 난 최소한 돌이라는 건 알고 있다. 적어도 니들처럼 아픈 엄마 모른 척하고 살 만큼 쓰레기는 아니라고 했더니 찍소리도 못하대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두 신우들 좀 가까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라고 둘 다 앞으로 다가가긴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어머니가 죽으림을 다해 두 신우의 뺨을 날리셨어요. 그리곤 나가라고 악을 쓰시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신우들 역시 엄청 놀란 듯 했고요. 전 어머님이 걱정돼서 곧바로 신우들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연락해서 헛소리하면 다음엔 진짜로 머리털 싹 다 뽑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님은 누워서 울고 계시더군요.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또 그런 상황이 와도 전 똑같이 할 것 같네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어머님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후로 한 달이 흘렀고 어머님은 다시 괜찮아지신 것 같습니다. 물론 몸은 갈수록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보다 곧잘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 게 정신적으로는 많이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제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훗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누군가 이 사연을 봤을 때 시작은 절망뿐이었던 제 인생이 남편과 어머님을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익명의 힘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렵니다. 두 아이 잘 키우며 소중한 남편, 그리고 어머님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